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제 외교 대비 무대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시일이. 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곧 만나자. 골프 스코어도 서로 비교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는 그 관세 유예를 받은 시한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초읽기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할 거고 뭐 많죠. 지금 그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뭐 흘렸다고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게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은데 15일 날 이제 첫 외교 무대를 다자간 협상 무대로 데뷔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제 글쎄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만 대단한 효능감을 보여주고 계신데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또 효능감을 보여주실지 좀 봐야죠. 주식이 며칠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예. 외교부나 아니면은 외교 관련 참모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포트와 뒷받침을 좀 잘해서 좀 성과 있는 아니면 참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국 나갔을 때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번에 또 나가서 뭔 사고를 칠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재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 순방 때 술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국격을 좀 높이는 회복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국내에 있다가 이렇게 외국 몇 번 나갔다 오면은 국내 정치인과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우리가 세계 10위권 강대국으로 대우도 받고 영향력도 있는데 국내 오면은 맨날 그냥 대통령 욕하고 여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깔보는 좀 무시하는 그리고 대화 타협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국 나가시면 갔다 오시면 꼭 야당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성과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협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해외 순방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 면서 이제 질문하는 기자도 비춘다. 카메라 4대 추가 설치라는 뉴스 영상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변인과 관계자만 비추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제안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작자가 댓글이었다라고 직접 밝혔어요. 이거 이제 대통령실 참모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댓글 확인 민원 비서관 하나 이거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댓글도 대통령에게 단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뭐 홍보 홈페이지에 단 건지 그것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내가 댓글 다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바로 시행하네? 댓글의 효용성을 맛보잖아요. 그렇죠. 댓글 엄청나게 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워낙 뭐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SNS로 민원을 듣고 실행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참모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기능하는 비서관이 있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그렇죠. 그런 네. 일을 하는 거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 네. 지금 벌써 발령도 났잖아요. 김남국 의원. 예, 예. 지금 내일은님은 이거 백악관식이다.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쌍방향으로 예.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애플트림도 너무 잘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거 보면 기자가 질문할 때 그 기자를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안 그랬단 말이죠. 기자들은 목소리만 들리거나 아니면 잘해야 뒤통수 정도만 비추고 답변하는 대변인이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얼굴만 보였었는데 기자하는 그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자기 얼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비춰주면서 더 생생하게
국민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제작진이 바깥에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자들 기자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담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대통령 정기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이제 누구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손을 네. 들었는데 한 번도 질문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현석 기자가 굉장히 나 이만큼 준비했는데 선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이제 MBC 기자가 질문을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강하 서울고법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통령 사건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그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질 않고 만약 이제 이것이 헌법 소원 문제가 있잖아요. 재판 소원. 그럼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퇴임 이후에 그러면은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인이 판단을 한다? 물론 재판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논란이 되는 그런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양 사회하고 우리 동양 사회하고는 약간 공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부터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른바 엽관제라고 해서 그 정권을 차지하면 그 공직은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일종의 그 전리품 비슷하게 쫙 나눠주는 거를 당연시 해왔어요. 근데 동양 사회는 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예전부터 과거 제도가 발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경험치하고 약간 갸우뚱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그 변호인들 공천을 받고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대통령 선택사항이고 대통령 인사권이지만 헌재 재판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냥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점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런 태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일단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그때는 뭐 아직 파면되기 전입니다만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목 3인 중에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리에 맞냐 헌재, 이거예요. 헌재 그게. 구성을 그래서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아니, 맞다니까요. 그렇게 9명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재 재판관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거는 대통령 추천목 3인 중에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본인 재판 변호한 변호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그 도리에 맞냐 이걸 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3사람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왈가왈부하기 조금 곤란한 상황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목 3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헌법재판관 심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사법부의 품격을 시출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러니까 이념이나 진영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대통령 추천.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헌법재판관, 대법원,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은 정말 사법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골랐네. 잘했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논란 있는 인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야당한테 공격당하기 딱 좋잖아요. 지금까지 인사 정말 잘하셨는데 아이고 결국에는 본인 재판 변호인 해줬던 사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이분들 같은 게 훌륭하시면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단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가 그 상권 분류에 맞춰서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 몫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여야 뭐 굳이 따지면 여야에서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꼭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몫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목에서 그런 인사를 가려내는 것이고 대통령목 3인은 대통령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어떤 뭐 법률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철학을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항상 많이 비판했던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나 배우자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